혜성의 파도 파트 2 제4장 폭풍전야의 은신처. 김소연 변호사의 사무실은 서초동 법조 타운에서도 외진 구석, 눈에 띄지 않는 5층 건물의 한 층을 통째로 쓰고 있었다. 번화가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 들어와야 하는 그곳은 길눈이 어두운 사람이라면 헤매기 십상인 위치였다. 건물 입구에는 간판도 없이 S법률연구소라는 작은 명패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다. 하지만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곳 문을 두드리는 순간 상대방의 인생은 끝난 것과 다름없다고 소문난 지독한 곳이었다. 늦가을에 찬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걸어온 혜성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분한 갈색 톤의 서재 같은 사무실이 그녀를 맞이했다. 화려한 도심의 야경 대신 벽면을 빈틈없이 가득 채운 법률 서적과 천장까지 닿을 듯 쌓인 두툼한 사건 기록들이 공간을 압도하는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혜성씨, 어서 와요. 책상 위에 놓인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소연이 안경을 고쳤으며 혜성을 바라봤다. 소연은 묵묵히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혜성의 손에 쥐어주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결국 이렇게 됐네요. 찻잔을 쥔 혜성의 손등이 파르르 떨렸다. 소연은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몇 년 전 성당에서 혜성씨 처음 봤을 때 말했죠. 남편 너무 믿지 말라고. 그 사람 눈빛은 믿음이 아니라 욕망으로 번뜩인다고. 이제야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혜성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제철과의 믿음이 무너진 자리는 생각보다 더 깊고 어두운 구덩이였다. 이거 가져왔어요. 혜성이 품 안에서 낡은 가계부를 꺼내 놓았다. 가계부라고 투박하게 쓰인 크고 두꺼운 양장 노트가 소연의 깨끗한 책상 위에 툭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박 여사의 구두 발길질에 묻은 흙먼지가 소연의 결벽증적인 책상 위에 흩날렸다. 하지만 소연은 눈살을 찌푸리는 대신 그 투박한 노트를 아주 소중한 증거물처럼 조심스럽게 살폈다. 이 가계부, 당신에겐 지옥 같은 시간의 기록이겠지만 나에겐 이제철을 단죄할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예요. 이 안에 적힌 숫자 하나하나가 그놈을 무너뜨릴 칼날이 될 겁니다. 소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서재 안쪽 그늘진 곳에서 두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아, 인사들 나누세요. 혜성씨 전화 받고 두 분을 먼저 모셨습니다. 두 사람을 바라보며 소연이 말을 이었다. 제이소프트 서버를 설계했던 박도진 씨, 그리고 김한나의 과거를 가장 잘 아는 제니 씨. 두 사람 다 혜성씨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진이 혜성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혜성씨, 그때 남몰래 제 병원비 보태주신 덕분에 이 손가락 다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철이 숨긴 비자금 서버, 제가 다 열어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혜성을 바라보던 제니도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증오가 서려 있었다. 혜성은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멀리 보이는 제철의 집 방향은 구름에 가려 어두웠다. 혜성은 주머니 속 금색 만년필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렸다. 제철 씨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알아요. 박 여사님은 제가 길거리에서 굶어 죽길 바라시겠죠. 하지만 혜성의 목소리에서 떨림이 사라지고 대신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다. 그들이 틀렸다는 걸 제가 직접 보여줄 거예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국내 최고의 승소율을 자랑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 김소연이 혜성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이 반짝하고 빛났다. 좋아요. 작전을 시작하죠. 우선은 그들이 당신의 부재를 아주 뼈아프게 느끼게 만드는 것부터. 제5장 가짜 여왕의 대관식. 혜성이 떠난 제철의 집은 마치 승전보라도 울린 듯 떠들썩했다. 거실 한복판에는 고급 와인병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박 여사는 안나가 선물한 비단 스카프를 두른 채 연신 싱글벙글 웃음을 멈추지 못했다. 어머, 안나야. 이 집이 이제야 좀 사람 사는 집 같구나. 남혜성이가 있을 때는 공기부터 눅눅했는데 어쩜 이렇게 화사해졌니? 어머님도 참... 제가 언니 물건들 싹 치우라고 사람 불렀어요. 오늘 내일 중으로 다 치울게요. 부정한 기운은 빨리 없애야죠. 안나는 혜성이 10년 동안 정갈하게 닦아놓은 안방 침대에 걸터앉아 손톱을 매만졌다. 그녀의 발치에는 혜성이 아끼던 자수 베개와 옷가지들이 쓰레기 봉투에 담겨 아무렇게나 굴러다니고 있었다. 제철은 그런 안나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와인잔을 기울였다. 10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했다는 가책은커녕 대진그룹이라는 거대한 동아줄을 잡았다는 희열만이 그의 눈을 번뜩이게 했다.
하지만 균열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제철 오빠,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내일 대진그룹 재무팀이랑 미팅 있는 거 있지 않았죠? 투자 확약서만 받으면 제이소프트는 업계 1위예요. 다음 날 오전, 안나는 제철의 법인카드를 들고 평소 혜성이 봉사하던 성당을 찾았다. 거액의 기부금을 내며 천사 이미지를 굳히기 위해서였다. 신부님, 그동안 혜성 언니가 하던 봉사, 이제 제가 이어받으려고요. 작지만 이 기부금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안나는 성당 마당에서 아이들을 품에 안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지나가던 신도들이 새로운 분이 마음씨가 참 곱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제철이 잠시 신부님과 대화를 나누러 자리를 비운 순간 안나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증발했다. 아, 진짜 더러워 죽겠네. 안나는 품에 안겼던 아이를 떼어냈다. 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벙찐 채 안나를 바라봤다. 안나는 눈살을 찌푸리며 곧이어 가방에서 손세정제를 꺼내 손을 박박 닦아냈다. 저리 안 가? 옷에 침 묻었잖아. 싸구려 세제 냄새나니까 근처에 오지 마. 그리고 그 순간 성당 정문 너머 주차장에 세워진 낡은 SUV 안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다. 제니가 망원 렌즈를 통해 안나의 이중성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다. 마스크 뒤에 숨겨진 제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안나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아이를 향해 혀를 찼다. 방금 전까지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안아주던 그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에게 이 성당은 마음을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제철의 신뢰를 유지하고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스튜디오일 뿐이었다. 안나야, 다 끝났어. 신부님이 고맙다고 점심이라도 같이 하자는데? 제철이 신부님과 함께 다가오자 안나는 언제 그랬냐는 듯 순식간에 얼굴 표정을 갈아 끼웠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한 번 더 쓰다듬는 척하며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니요, 오빠. 신부님 마음만 받을게요. 오후에 대진그룹이랑 약속도 있고 무엇보다 전 아이들이랑 좀 더 시간 보내고 싶어서요. 그 연기를 지켜보던 제니는 SUV 안에서 망원 렌즈를 내렸다. 메모리 카드를 뽑아 혜성에게 보낼 준비를 마친 제니의 눈동자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김한나.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 얼굴, 내가 갈기갈기 찢어줄게. 그날 밤, 안나는 혜성이 쫓겨난 안방 화장대 앞에 앉아 승리감에 젖어 있었다. 제철은 옆에서 기분 좋게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고 안나는 제철의 법인카드로 찜해둔 수천만 원어치의 명품들을 결제할 생각에 들떠 있었다. 그때 안나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성녀의 기도. 메시지를 확인한 안나의 손이 눈에 띄게 경직됐다. 낮에 성당에서 아이를 떼어내고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손세정제를 짜내던 자신의 민낯이 고스란히 찍힌 사진이었다. 안나는 급하게 주변을 둘러봤다. 커튼이 쳐진 창문 너머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비웃고 있는 것만 같은 환각이 느껴졌다. 혜성이 쫓겨난 지 단 하루 만에 안나가 차지한 낙원의 서늘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제6장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S법률연구소의 메인 모니터 위로 혜성의 양장노트 페이지들이 스캔되어 올라왔다. 박도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자 투박한 손글씨들이 정교한 자금 흐름도로 변환되었다. 혜성씨, 이재철 사장이 지금 안달이 났더라고요. 혜성씨가 관리하던 해외 계좌 암호를 몰라서 자금줄이 꽉 막혔다던데요. 기술자를 불러서 강제로 열겠다고 큰소리는 치던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도진의 비웃음에 혜성은 차갑게 식은 찻잔을 내려다보았다. 제철씨는 제가 시키는 대로 숫자만 입력하는 인형인 줄 알았겠죠. 자기 비자금이 어떻게 세탁되고 어디로 흐르는지 제가 그냥 영수증 정리하듯 적어두기만 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혜성은 낡은 양장노트의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거기엔 시금치 3,500원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가계부 기록이 적혀 있었다. 제철 씨가 시키는 대로 해외 계좌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송금 승인 번호를 입력할 때마다 저는 그 모든 로직을 가계부에 숨겨 적었어요. 시금치 3,500원은 그가 가장 아끼는 스위스 비자금 계좌의 접속 경로와 핀 번호 조합이었죠. 제철 씨는 제가 관리하던 그 숫자들이 제 손을 떠나면 그대로 멈춰버리는 폭탄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도진이 모니터를 두드리며 감탄했다.
혜성씨가 10년간 쌓아온 이 숫자의 요새를 제가 시스템화했습니다. 이제 제철은 혜성씨 승인 없이는 그 돈에 손도 못 댑니다. 오히려 혜성씨가 이 시스템을 통해 제철의 자금 세탁 증거를 실시간으로 추출할 수도 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김소연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혜성 앞에 놓았다. 돈줄을 쥐고 흔드는 것만큼 확실한 고문은 없죠. 혜성씨 명의로 되어 있던 법인카드와 제철의 개인 카드들에 대해 재산 분할 권리 점유를 근거로 이용 정지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혜성씨가 엔터 한 번만 치면 이제철은 오늘부터 단돈 1,000원도 제 마음대로 못 씁니다. 혜성은 도진이 건넨 노트북 앞에 앉았다. 제철이 우리 혜성이 손은 금손이야. 돈을 아주 잘 불려라며 웃으며 맡겼던 그 암호들을 이제는 그를 파멸시킬 코드로 입력해 나갔다. 엔터, 시스템 가동. 화면 속 제철의 모든 자금줄이 하나둘씩 붉은색, 정지으로 변했다. 제철 씨가 늘 말했죠. 돈이 사람의 등급을 정한다고. 그럼 오늘 그 등급이 추락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똑똑히 가르쳐줘야겠어요. 제7장 한도 초과된 낙원. 청담동의 한 하이엔드 백화점 명품관. 안나는 승리감에 도취하여 매장을 휘젓고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제철이 든든한 물주처럼 서 있었고 매장 직원들은 VIP를 맞이하듯 굽신거렸다. 이거랑 저거, 그리고 저기 있는 한정판 가방도 다 주세요. 하하, 그럼. 안나 내가 좋다면 다 사야지. 계산해 주세요. 제철이 호기롭게 법인카드를 내밀었다. 혜성이 관리하던 법인카드 중에서도 가장 한도가 높은 카드였다. 평소라면 단숨에 승인 소리가 들려야 했지만 단말기를 조작하던 직원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졌다. 손님. 카드가 승인 거절로 뜨는데요. 뭐요? 그럴 리가요? 한도가 없는 카드인데. 다시 긁어봐요. 제철이 짜증스럽게 말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직원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카드를 돌려주며 나직하게 말했다. 카드사에 확인해보니 본인에 의한 이용 정지 상태라고 합니다. 혹시 다른 카드는 없으신지요? 본인. 내가 본인인데 무슨 소리야. 안나는 민망함에 명품 가방으로 얼굴을 가린 채 제철의 팔을 잡아 끌었다. 오빠, 일단 나가요. 창피하게 왜 이래? 제철은 애써 차분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채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법인카드며 내 개인 계좌며 다 막혔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당장 안 풀어. 전화기 너머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사색이 되어 있었다. 사장님. 지금 저희 쪽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방금 전 법원에서 재산 분할 및 채권 점유 가압류 결정문이 은행과 카드사로 송달됐습니다. 남혜성 씨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장님 명의의 모든 유동 자산에 대해 동결 신청을 넣었는데 소명이 워낙 완벽해서 법원에서 바로 인용됐다고 합니다. 뭐? 대리인. 남혜성이 무슨 돈이 있어서 대리인을 써. 근데 또 대리인이 S법률연구소의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이혼 전문으로는 국내에서 제일 독한 사람입니다. 제철의 손에서 힘이 풀려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다. 김소연. 한 번 물면 상대방이 파산할 때까지 놓지 않는다는 그 악명 높은 이름이 왜 혜성 옆에 붙어있단 말인가. 안나는 제철의 표정을 보고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오빠, 어떻게 됐대요? 설마 진짜 그 언니가 막은 거예요? 제철은 대답하지 못한 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10년 동안 자신이 혜성에게 맡겼던 것은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심장을 언제든 멈출 수 있는 리모컨이었다는 것을. 가장 화려한 백화점 조명 아래서 제철과 안나는 수천만 원어치의 물건들을 그대로 둔 채 도망치듯 매장을 빠져나와야 했다. 그들의 낙원은 이제 한도 초과를 넘어 거대한 감옥으로 변하고 있었다. 제8장 유령의 구원자. 자산 동결. 그것은 단순한 생활비 문제가 아니었다. 당장 내일 오전으로 예정된 대진그룹과의 투자 협약 최종 단계가 문제였다. 대진그룹 측은 제이소프트의 재무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 매칭 자금 50억 원을 내일 오전까지 특정 계좌에 예치할 것을 필수 조건으로 내걸었다. 50억을 예치해야 500억의 투자가 들어오는 상황. 평소라면 비자금 계좌에서 가뿐히 꺼낼 돈이었지만 지금 제철의 모든 자금줄은 혜성에 의해 꽉 막혀 있었다.
제철은 회사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전강우 실장을 불러들였다. 강우야, 방법 없어? 사채라도 끌어와야 해. 내일 오전까지 50억 예치 못하면 대진그룹 투자가 취소된다고. 그쪽에서 우리 재무 상태 의심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전강우는 냉정한 눈으로 재무 보고서를 살폈다. 사장님, 김소연 변호사가 건 가압류는 소명 자료가 너무 치밀해서 푸는데 최소 2주는 걸립니다. 1금융권은 이미 소문이 나서 발을 뺐고요. 지금 당장 예치금을 융통할 수 있는 건 시장뿐입니다. 그때 제철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사장님, 아까부터 밖에서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다. H홀딩스라는 곳의 투자 유치 팀장이라고 하는데 사장님의 급박한 사정을 알고 돕고 싶다고 합니다. 제철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드렸다. 나타난 인물은 세련된 수트 차림의 중년 신사였다. 그는 자신을 H홀딩스의 대리인이라고 소개하며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재철 사장님, 저희 회장님께서는 제이소프트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마침 사모님과의 송사로 예치금 50억 마련이 어려우시다는 소식을 듣고 긴급 수혈해드리고자 합니다. 조건이 뭡니까? 제철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대진그룹 투자가 성사될 때까지 제이소프트 주식 15%를 우선주로 담보 설정해 주시는 겁니다. 투자가 완료되어 자금 회전이 되면 원금과 이자만 갚으시면 됩니다. 사장님께는 500억을 잡기 위한 50억이니 손해볼 게 없는 장사죠. 제철은 서류를 훑었다. 이율은 높았지만 당장 내일 50억을 예치하지 못해 500억 투자가 날아가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제철은 옆에 서 있던 전강우에게 눈짓했다. 강우는 서류를 꼼꼼히 살핀 뒤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으로는 큰 문제 없습니다. 계약 주체인 H홀딩스도 최근 홍콩 쪽 자본을 기반으로 설립된 신생투자사로 확인됩니다. 제철은 망설임 없이 펜을 들었다. 좋습니다. 계약합시다. 같은 시각. 서초동의 S법률연구소. 박도진의 모니터에 제철의 전자 서명이 완료되었다는 신호가 떴다. 혜성은 창밖의 어둠을 보며 차분하게 물었다. 제철 씨가 서명했나요? 네, 방금 제이소프트 주식 15%가 H홀딩스 명의로 담보 설정되었습니다. 이제 사장님이 돈을 갚지 못하거나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그 주식은 고스란히 혜성 씨의 것이 됩니다. 소연 변호사가 서류 더미 위로 안경을 내려놓으며 덧붙였다. 이재철은 자기가 500억을 받기 위해 50억을 빌렸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자기 목에 밧줄을 걸고 우리한테 줄을 넘겨준 꼴이죠. 이제 대진그룹 투자건만 건드리면 됩니다. 혜성은 낡은 가계부를 펼쳤다. 그곳엔 제철이 대진그룹의 줄을 대기 위해 안나에게 건넸던 로비 자금들의 내역이 적혀 있었다. 제철 씨는 모를 거예요. 자기가 빌린 50억이 실은 제가 가계부에 숨겨두었던 자신의 비자금이었다는 사실을요. 자기 돈을 빌리면서 주식까지 내준 바보 같은 남자. 혜성의 시선이 제니에게 향했다. 제니 씨, 이제 안나가 그토록 자랑하던 대진그룹 막내딸 신분이 얼마나 가짜인지 대진그룹에 직접 물어볼 시간이에요. H홀딩스의 이름으로 공식 질의서를 보냈으니 내일이면 답이 오겠죠? 복수의 톱니바퀴가 거대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혜성은 더 이상 버림받은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제철의 왕국을 밑바닥부터 집어삼키는 유령 여왕, H홀딩스의 진짜 주인이었다. 제9장, 깨진 유리구두. 제철이 H홀딩스에서 빌린 50억 원을 안나가 지정한 가상 에스크로 계좌로 송금한 직후 제이소프트 본사의 분위기는 겉보기엔 축제였으나 이면은 요동치고 있었다. 오빠,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진짜 시작이다. 안나는 제철의 어깨를 토닥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그 50억 생각뿐이었다. 전강우의 의심과 대진그룹의 비상. 전강우 실장은 송금 확인증을 들고 안나가 연결해줬던 대진그룹 전략기획팀 최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50억 예치가 끝났으니 이제 500억 투자 집행 절차를 논의해야 했다. 하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최 이사님,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지? 불길한 예감의 강우는 인맥을 총동원해 대진그룹 본사 홍보실과 법무팀에 직접 문의를 넣었다. 때마침 대진그룹 내부도 발칵 뒤집힌 상태였다. H홀딩스라는 정체불명의 투자사로부터 귀사 총수의 막내딸을 사칭하는 김한나라는 인물의 투자 유치 행위에 대한 공식 확인 요청이라는 날카로운 질의서가 도착했기 때문이다. 강우의 확인 전화는 대진그룹의 비상벨을 울린 꼴이 되었다. 대진그룹 홍보실장은 강우와의 통화에서 차갑게 쐐기를 박았다. 제이소프트 전 실장님. 대진그룹에 김한나라는 딸은 없습니다. 지금 제이소프트에서 입금했다는 50억도 우리와는 무관한 계좌입니다. 우리 그룹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지금 즉시 공식 부인 성명을 내고 법적 대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강우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모든 것이 가짜였다. 그 시각. 안나는 제철이 전강우의 전화를 받으러 서재로 들어간 사이 차분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 안나는 가장 비싼 한정판 가방들을 꺼내 들고 금고에 있던 현금과 현물 자산들을 쓸어 담았다. 오빠, 나 엄마 집에 좀 다녀올게. 투자금 들어오면 저녁에 파티하자며 문자를 남기고 나갔다. 현관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김동식에게 전화를 걸었다. 동식 씨, 돈 들어왔지? 내 목 챙겨서 지금 나가는 길이야? 전화기 너머 명동의 어두운 사무실에 앉아있던 김동식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래, 방금 입금 알림 떴다. 역시 안나야, 제이소프트 대여가 이렇게 낮긴 해. 이제 이 돈 세탁해서 반씩 가르면? 그런데 갑자기 동식의 목소리가 멈췄다. 마우스 클릭 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 뭐야? 이상해. 돈이 안 잡혀. 방금 입금된 50억이 들어오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사라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계좌가 털렸다는 거야? 안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동식의 거친 욕설이 수화기를 타고 흘러나왔다. 누가 내 계좌 서버를 건드렸어. 우회 경로가 설정되어 있었어. 입금되자마자 H홀딩스라는 곳으로 전액 재송금됐다고. 이거 뭐야? 나도 지금 처음 듣는 이름인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지금 대진그룹 본사에서 사칭 고소 들어온 데서 최 이사랑 애들 다 잠적시켰어. 50억이고 뭐고 너도 당장 증발해. 뚝 전화가 끊겼다. 안나는 공포에 질려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보석방에 다녀온 박 여사가 서 있었다. 너 이 사기꾼. 어딜 도망가. 안나는 박 여사를 슬쩍 피해 밀치고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연타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찰나 바닥에 쓰러진 박 여사의 가방에서 안나에게 선물 받았던 큐빅 목걸이들이 초라하게 쏟아져 내렸다. 50억 증발 사건은 이랬다. 안나는 제철에게 대진그룹은 투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외부 노출이 안 되는 가상 에스크로 계좌를 쓴다며 동업자 동식이 미리 만들어둔 계좌번호를 건넸다. 제철이 입금하는 순간 그 돈은 동식의 계좌를 거쳐 안나의 해외 계좌로 빠져나가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혜성은 이 판 위에 미러링 시스템을 덮어 씌웠다. 도지는 동식이 만든 가짜 계좌의 서버를 해킹해 돈이 입금되는 즉시 H홀딩스의 법인 계좌로 자동 우회 송금되도록 설정을 바꿔버린 것이다. 결국 제철은 자기 돈을 빌려 혜성에게 이자까지 쳐서 고스란히 돌려준 꼴이 되었다. 전강우 실장을 통해 대진그룹 성명과 도시법 증발 소식을 전달받고 뒤늦게 서재에서 나온 제철은 그 풍경을 보며 망연자실했다. 텅 빈 복도, 쓰러진 어머니, 그리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가짜 보석들.